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여기 비욘디에 출연하게 됐고요. 지난번 방송 때 제목이 이제 비타민 C와 파킨슨병 두 번째 이야기였고,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전공이 어떻게 보면 신경과는 아니지만은 제가 전공 공부했던 게 비타민 C이기 때문에 비타민 C를 통해서 파킨슨 환자들과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치료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두 번에 원하고 투에 걸쳐서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얘기인데 오늘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의사도 환자를 잘 만나야 되지만 환자도 의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스승은 항상 환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배 환자가 갔던 길, 그 길이 결국은 후배 환자들이 갔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여러분들이 지금 치료받는 과정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뒤에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으면 한번 일기를 써주세요. 그리고 가는 과정들. 어떨 때 좋았고 어떨 때 나빴을 때. 좋은 게 있으면 꼭 나쁜 것도 있을 거예요. 좋은 거는 계속 찾아가야 되고 나쁜 거는 왜 나빴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은 꼬린 지점에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치료의 과정이고 파킨슨병은 아직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점점 이 병이 나빠지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그거에 대한 조급함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도 너무 많이 옵니다. 근데 보다 보면은 좋아진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옆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왜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알면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첫 번째는 환자 사례예요. 좋아졌던 환자 사례에 대해 잠깐 얘기를 드리고 그 환자들이 왜 성공했는지에 대한 거를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성공 요인들을 찾아서 그동안 발표됐던 논문들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다시 환자를 재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 환자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치료는 신경과에서 하는 도파민이나 약물 치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주로 비타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 치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보조 치료지만은 이 보조 치료를 적절히 했을 때 주 치료의 효과를 훨씬 더 올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환자인데요. 78세 여자, 그 매주 영양제, TPN하고 아미노산, 그리고 비타민 C의 글루타치온을 맞고, 그리고 이제 옵티프로틴이라는 단백질을 먹었어요. 이렇게 매주 맞고 보니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환자분이 파킨슨인데 사실은 영양제 맞으러 왔지만은 그 5년 동안 파킨슨병의 진행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나 환자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했는데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줄 거라고 하고요. 두 번째, TPN 아미노산, 옵티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근력을 유지하고 체중을 유지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파킨슨병이 생기는 이유가 뇌 흑질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 도파민 생성이 안 돼서 우리 움직임이 제대로 안 되고 근력이 빠져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뇌 흑질이 왜 손상이 오느냐? 바로 활성산소예요. 그럼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면은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환자분은 이제 80세 남자 환자인데요. 3년 전에 파킨슨 진단받고 치료 중이나 점점 상태가 되게 나빠지고 작년 가을에부터는 아예 거동도 굉장히 불편하고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몸무게가 이제 46kg
였는데요. 이분이 인제 그 뭐지 혈액 검사를 할 때 SVCT2 이 비타민 수송체잖아요. 이 수송체가 1.6 평균보다는 낮아요. 평균이 2.75니까. 그렇지만 수송체가 있고 그리고 검사를 했더니 단백질, 발부민, 아연이 다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주 1회 TPN 주사,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아연 그리고 경구로는 옵티프로틴, 커큐민 이런 것들을 먹였더니 몸무게가 51kg까지 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인제 움직이는 것도 괜찮아지고 손 떨림들 자체가 좋아졌다는 거죠. 확실히 근력이 생기면 더 그렇고 그리고 인제 진행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가벼운 증세를 느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똑같이 결국은 항산화 효과하고 체중 유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약들 도파민을 먹다 보면은 처음에는 효과 좋죠. 한 알만 내고 그다음에 인제 어느 정도 되면은 용량이 점점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도파민의 부작용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체중이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항산화 효과와 체중만 잘 유지되면은 충분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게 파킨슨병이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에 인제 근간이 됐던 건 뭐냐? 바로 이 논문이에요. 사실은 일본에서 나왔던 인제 아드 박사님께서 인제 했던 건데요. 그 비타민 C가 항산화제이며 도파민 신경세포의 신경조절제라고 인제 얘기하시면서 본 연구는 파킨슨병의 다양한 단계에서 림프구와 비타민 C 수치 간의 연관성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 논문 보게 되면은 림포사이트의 비타민 C가 그 포텐셜 강력한 바이오마커로서 그 파킨슨병 진행에 대한 강력한 바이오마커라고 인제 얘기를 해 줬는데요. 방법론적으로는 2007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일본 스즈오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파킨슨병 환자 총 62명이었어요. 평균 연령은 71세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인제 조사를 했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림프구 내의 백혈구 농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중증도와 비타민 수치 간의 연관성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는 거죠. 결과는 환자는 인제 호헨야 척도, 신경과에서 파킨슨병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이 척도인데 이 병기 분류를 통해서 1기가 7명, 2기가 28명, 3기가 16명, 4기가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혈중 비타민 C 농도와 파킨슨병의 중증도와의 그 상관관계를 인제 조사했죠. 그랬더니 인제 혈중 농도는 사실은 파킨슨병 중증도와의 큰 영향을 못 미쳤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바로 림프군의 비타민 C 수치가 낮을수록 파킨슨병에 인제 진행되는 거를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혈액 속의 비타민 C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림프군의 비타민 C 농도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비타민 C를 먹던 주사를 맞아도 림프구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수송체가 있을 때 더 많아진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인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 호헨야르 척도 정도는 한 번 정도 보시고요. 본인이 몇 단계에 속하는지를 보고 비교를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척도는 1967년도에 호헨야르가 개발한 이제 파킨슨 환자의 증상 평가 척도로서 1단계는 몸의 편쪽 한쪽 부분만 이제 떨림이나 강직이 관찰되고요. 2단계에서는 양측에서 모두 이제 관찰되고 3단계는 그 양측에서 관찰될 뿐만 아니라 자세 불안정이 되고 쉽게 넘어지는 양상을 보여요. 그리고 4단계에서는 걷고 서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심각하게 더뎌지면서 혼자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시기를 말하고요. 5단계는 걷기와 서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대에서 누워만 있는 상태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간 내에 치료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을 말하면은 말초 혈액 내 림프군의 비타민 C 수치는 파킨슨병 진행에 유용한 바이오마커로서 이제 될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의 얘기입니다. 2015년도에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요.
사실 벌써 10년 전이긴 하지만 이 논문이 비타민 C 치료가 파킨슨병 환자에게 근간이 될 수 있는 임상 연구와도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동안은 이제 이 SBCT2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비타민 C를 열심히 먹고 주사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 림프군의 SBCT2 검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은 이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수송체가 많다고 하면은 꼭 비타민 치료를 받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저희 병원에 이제 그동안 이제 지난 2년 동안 저희 병원에 내어놨던 파킨슨 환자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122명이 있어 왔고요. 그 환자분들 중에서 와서 SBCT2를 검사한 분들은 3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제 자료 분석을 한 결과 남자는 9명이고 여자는 30명.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아.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은 더 많았고요. 평균 연령은 61.9세. 그리고 60세 이하인 50대에 있는 환자분도 7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이게 파킨슨병이 점점 이제 젊어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사인 중에 하나죠. 옛날에는 나이가 들어서만 주로 생겼지 이렇게 젊은 분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SBCT2 검사를 했더니 39명 중에서 16명이 있었고 없는 경우가 이제 1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없고 70% 정도는 있다고 평가하면 되고요. 활성산소 정도는 그래도 다양하게 그 27명 정도가 이제 혈액 속에서 이제 활성산소가 나왔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1단계는 5명, 2단계는 7명, 3, 4단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뭐냐? 그 아연 농도였어요. 아연 농도 낮은 사람이 53%나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46.7%는 정상이었고 높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셀레늄 농도는 대부분의 정상이었고 일부가 이제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파킨슨 환자분 중에서 아연이 낮은 거하고 파킨슨하고도 연결관계가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전에 1, 2편에서는 주로 비타민 C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다 보면은 요번에는 이제 그 아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에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요.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학술지에 이제 그 파킨슨 병과 혈중 아연과의 이제 관계를 본 건데 메타 분석을 했던 겁니다. 실제 이제 그동안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아연의 기능 장애에 관련된 연구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혈청, 혈장, 뇌척수액의 아연 수치 변화가 있는지를 메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총 23편의 이제 연구가 판매되고 중국 그 국가 지식 기반 CNKI라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봤는데요. 메타 분석을 한 결과 파킨슨병 환자에서 혈청, 아연 수치가 대조군, 그 파킨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고요. p-value가 0.14니까. 또한 혈청과 혈장 모두에서 또 낮았던 사람들도 또 대조군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뇌척수액에서는 파킨슨 환자가 수치상은 낮았지만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혈장 내 이제 혈청이나 혈장 내 아연 수치가 파킨슨병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이제 시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그 SBCT2와 더불어 아연 검사를 꼭 했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SBCT2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번에 내원됐을 때 아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는 이제 그 레보도파 인듀스드 디스카이네시아, 그 파킨슨병 환자가 레보도파로 인해서 이제 움직임에 이상이 있었을 때 이 그 아연 결핍이 이 위험도를 더 증가시킨다 수 있다는 이제 연구 결과로서 이제 그 김정은 이제 선생님들 포함한 이제 그 세 분이 이제 썼던 연구입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은 환경학적인 요인, 특히 중금속이 파킨슨병 발전 기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서 중금속과 파킨슨병 위험에 관한 역학 조사는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중금속이 파킨슨병의 운동 및 비운동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 경험이 없는 파킨슨병 환자 111명을 대상으로 아연, 구리, 납순, 망간 등 5가지의 이제 그 미네랄 중금속의 혈청 농도를 후향적으로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이 111명 중에서 65명은 레보도파 유발성 이상 운동증이 없는 파킨슨병 환자였고, 나머지 46명은 그 레보도파로 인한 이상 운동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임상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 그 5가지 중금속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어요. 파킨슨병의 임상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제 그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분들은 이제 PET-CT를 통해서 검사를 확인했고요. 폭스 이제 비례 위험 회귀 분석을 사용해서 파킨슨병 환자의 그 레보도파 유발성 이상 운동증의 발생 시점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여기 이 보시는 것처럼 나이는 그 운동 장애가 있는 경우, 레보도파로 있는 경우에 좀 더 젊었어요. 70세. 그러니까 더 일찍부터 이제 약을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질병의 기간도 훨씬 더 길었던 거. 그 약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오랜 기간일수록 이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나온다는 거를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의 온셋도 보면은 이게 더 어렸을 때 생긴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생긴 사람보다 더 쉽게 더 잘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또 여기 보게 되면 아연 수치가 그 레보도파로 인한 그 운동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았을 때 이런 위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외 다른 것들은 통계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아연 농도가 낮을수록 이 그 레보도파로 인한 그 이상 운동증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레보도파 유발성 이상 운동증이 있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아연 결핍은 레보도파 유발성 운동 장애가 없는 파킨슨병군보다도 유익 있게 높게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혈청 아연 수치 감소는 발병 연령에 따라서 낮을수록 더 이제 잘 생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약물 치료적인 경험이 없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혈청 아연 결핍이 레보도파 유발성 이상 운동증의 위험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아시고요. 혹시라도 혈액검사, 병원에 가면은 이 혈액검사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낮으면은 주사를 맞든지 아연 경구제를 복용하든지 꾸준히 복용해서 이 수치를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논문은 이제 그 파킨슨병에서 아연과 레보도파 사이의 코릴레이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본 연구 결과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의 아연 결핍이 레보도파와 같은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혈청 아연 수치를 측정하고요. 혈청 아연 수치, 레보도파 경구 투여 기간, 용량, 투여 빈도, 그리고 미각 장애를 포함한 아연 결핍 증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임상적인 데이터고요. 실제 보면은 나이는 71세, 남자가 이제 33명으로 54.1% 더 맞았고, 나이는 61세, 발생 시기는 61.2세 때 이제 발생했다고 이제 하고, 병병이 이제 시작했던 파킨슨 기간은 보통 이제 10년 정도 이제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핍에 따라서 결국은 미각이라든지 피부염,
이런 다양한 증세들이 이제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증상이 있는 경우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들 그를 보게 되면은 미각이 감소가 있는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 하고 이제 보게 되면은 미각이 없는 경우 더 떨어져 있고요. 미각이 나빠지는 경우 그리고 아노렉시아, 식욕 부진이 있는 경우 아연이 더 떨어져 있고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거는 피부염. 이 아연이 부족하면 또 피부염도 생길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런 증세들이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총 6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복용을 안 했던 사람, 복용했던 사람들에 있어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치료 전후로 그 아연을 떨어진 사람들한테 아연을 복용시켰더니 입맛이라든지 피부염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레보도파 투여 빈도가 혈청 아연 수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연구라고 이제 보고하고요. 그리고 아연 결핍이 심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상 증상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킨슨병 치료 중에 아연 결핍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연 결핍이 있으면은 아연을 적극적으로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논문은 2021년도에 나온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환자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데 나빠지는 공통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체중이 빠지면서 상태가 확 나빠집니다. 잘 유지가 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체중이 빠지면은 알게 모르게 갑자기 없었던 증세가 확 생기고 걷는 것도 안 좋아져요. 근데 살다가 보면 항상 좋을 때만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입맛이 떨어질 때가 있고 감기에 걸렸다든지 폐렴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보면은 체중 유지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영양제를 꼭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영양제로 맞아서 그거를 보충해줘서 체중이 빠지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TPN 주사예요.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도 어디든지 TPN 주사, 하얀색 우윳빛 주사거든요. 거기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맞음으로 인해서 체중 빠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그 영양제 맞을 바에는 그냥 밥 한 숟갈 더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 특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먹었을 때 흡수율이 떨어져요. 영양제는 100% 몸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칼로리만큼을 보충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체중 빠지는 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영양제 주사를 꼭 맞는 게 그 무엇보다도 도움이 된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앞에 거 보면 그 다음으로 이제 관찰해야 될 게 바로 근력이에요. 근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논문은 이제 파킨슨병 환자에서 아미노 애시드, 브랜치체인 아미노 애시드, 아로마틱 아미노 애시드하고 아미노산하고 결국은 파킨슨병의 진행과의 관계를 본 연구 결과입니다. 파킨슨 연구들이 주로 중국에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주는 건 어떻게 중국 논문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킨슨병 환자에서 순환 아미노산, 혈액을 돌아다니는 아미노산 이제 장애가 관찰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그동안은 이 분지 아미노산, 브랜치체인 아미노 애시드하고 방향족 아미노산, 아로마틱 아미노 애시드에 대한 일관된 결과가 없었으며 관련된 요인조차도 그동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파킨슨 환자의 혈장 브랜치체인 아미노 애시드와 아로마틱 아미노 애시드의 이제 프로파일을 조사하고요. 임상적 특징 및 장내 미생물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킨슨 환자 106명, 대조군 114명, 이 사람들의 혈장 브랜치체인 아미노 애시드하고 아로마틱 아미노 애시드인 티로신 페니랄라닌 수치를 측정했어요. 그리고 대변 샘플을 통해서 장내 이제 미생물 상황을 비교했죠.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뭐 질병 이런 위험들도 있고요. 그리고 레보도파 이런 여러 가지들 먹고 있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단백질과의 이제 관계를 설명해 주겠는데요. 모든 단백질이 다 파킨슨 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부족하다는 거. 그럼 결국은 이거를 외부에서 채워지지 않으면은 실제로 그거를 보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인제 아미노산, 네,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먹는 아미노산 먹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병원에 와서 처방을 받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그래서 대부분의 인제 이 파킨슨 초기 진행될수록 이 단백질, 브랜치체인 아미노 애시드라든지 아로마틱 아미노 애시드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보여주고, 이거를 채워졌을 때 진행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근력이 빠지는 거를 잡아줄 수 있음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파킨슨 환자에서 혈장 브랜치체인 아미노 애시드와 아로마틱 아미노 애시드의 이상은 장내 미생물총과의 관련이 있으며 파킨슨 병의 중증도에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단백질이 이제 병원에 처방받는다는 게 이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치료는 뭐냐? 아시는 것처럼 이 질병 악화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계속 악화가 되고, 실제 파킨슨 병이 진단됐을 때는 뇌흑질의 도파민 생성이 70% 이상 생성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 거. 대학병원에서 주로 이제 도파민만 처방을 해주고요. 근데 이 도파민만 가지고는 병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어요.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C 치료라는 거. 그래서 병원의 내외에서 SVCT2 검사를 하고 SVCT2가 있으면은 비타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거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근력이 빠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단백질하고 운동하고 커큐민, 이게 이제 근력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근력이 막아준다고 하면은 질병이 더 나빠지는 거를 막아주는데 큰 효과를 보고, 실제 저도 이제 임상에서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이긴 합니다, 사실. 어느 보호자의 글이 계속 제 가슴을 이제 울리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귀하고 좋은 강의를 오늘에야 듣게 돼서 무척 안타깝네요. 남편이 몇 달 전에 긴 투병 끝에 파킨슨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처방약을 해드렸다면 좀 더 사실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못내 안타깝네요. 좋은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파킨슨병 치료는 사실은 치료제가 없어요. 결국은 지금 현재 약 도파민은 레보도파는 결국은 증상 완화하지 질병이 악화되는 걸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이 질병의 악화를 위해서 정말 환자 보호자분들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셨던 이제 파킨슨 환자, 오늘 네 분의 이제 저희 병원에 파킨슨 환자분이 있는데 두 분은 집단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은 진짜 고개가 체중이 너무 감소돼서 몸을 못 일으키기로 하고 막 굉장히 많이 떨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TPN 주사 맞고 옵티프로틴 복용하고 나서, 그리고 입마셔서 메게이스도 먹으면서 체중이 늘어나니까 이 떨리는 게 확 줄어졌어요. 처음 볼 때랑 너무 달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진짜 휠체어 타고 오시긴 했지만은 따님께서 이제 보호 환자분 모시고 왔는데 지난번에 주사 한번 맞고 가서 그동안 증세랑 모르게 너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한 분은 비타민C하고 이제 그동안 자기 본인이 동네 병원에서 비타민C하고 글루타치온 맞았는데 효과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타민C하고 글루타치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근데 검사를 하고 맞은 사람이 검사를 안 하고 맞는 사람보다 효과가 좋은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치료에 대한 신뢰가 있고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하고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한 사람은 지난 2주 전에 검사를 해서 SVCT2가 나와서 치료를 이제 시작하기로 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은 결과가 쌓이다 보면은 더 좋은 방법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사진은 제가 이제 그 암 환자 캠프에서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그 같이 그 숙박을 하면서 2박 3일 캠프였어요. I love cancer라고 암 환자를 사랑하는 환자들의 모임, 거기서 주관했던 캠프였는데 거기 환자들하고 이제 같이 보호자와 같이 캠프하면서 정말 몰랐던 지식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파킨슨 병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어떤 게 정답일지도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정답, 환자들이 보여줬던 결과들은 활성자들을 효과적으로 없애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늘려줬을 때 이 그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더 이상 늘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좋아지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 되면 어떤 다른 또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 전까지는 지금에 하고 있는 치료가 가장 좋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15분 정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뭐 그 따로 이제 어디든 질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질문 볼게요. 김민님께서 파킨슨병 그 심한 사람은 손떨림도 심하고 아프니까 식사도 불규칙해질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비타민 보충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비타민 C를 쉽게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나 형태가 있을까요? 니코틴 패치처럼 패치가 있다든지 액상 형태로 있다든지 하는 거요. 예. 그 비타민 C는요. 수용성이에요. 100%의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좋은 비타민은 뭐냐? 파인 파우더예요. 그 정말 미세한 분자로서 돼 있고요. 물에 넣으면 그냥 확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비타민 C 분말로 된 게 있으니까 거기다 물에다 놓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꼭 니코틴 패치가 아니라 수용성으로 그렇게 먹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 노을길 산책님께서 박사님 인터넷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비타민C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 더 보충해야 하는 건지 수치나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해요. 네, 맞습니다.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한데요. 담배 한 개피를 피게 되면은 혈중의 비타민C 25mg이 소모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보면은 우리가 비타민C가 1g을 먹게 되면은 75%가 흡수가 되고요. 2g 정도 먹으면 50% 정도가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10가피를 피우면은 비타민C가 500mg, 25니까 10개 피니까 이제 25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500mg 한 알 이상 이제 섭취, 소모. 근데 그게 이제 혈액 속에 존재해야 되니까 더 많은 양의 이제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담배를 피니까 비타민C를 먹는다는 것보다는 담배를 끊고 비타민C를 먹어서 더 많은 건강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노을길 산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는 백해무익한 건 맞습니다. 김홍성님께서 비타민C 영양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 파킨슨병 같은 특정 질환에 도움이 되려면 어떤 형태의 비타민C가 더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주사예요. 먹는 거는 이제 흡수율의 한계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용량이 올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SVCT2 검사를 하고 수용체가 있는 분들은 주사를 좋게는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면 2주에 한 번이나 꾸준히 맞는 거를 추천합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천연 합성 정제 리포점 얘기 나오시는데요.
설명을 한다고 하면 천연은 과일과 채소를 바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딸기 한 박스가를 먹으면 정제 한 알이나 뭐 두 알 정도 용량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영양제 형태로 만든 거고, 합성이라 영양제로 나온 건 다 합성이에요. 그 천연 비타민 C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아세로라 추출물. 거기 1g 속에는 보통 비타민 C가 많아야 200mg. 나머지 800mg 뭐냐? 부용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합성 비타민 C를 추천하고요. 정제, 분말, 리포점 그중에는 어떤 게 제일 좋냐 하면은 분말이 제일 좋습니다. 왜? 비타민 C가 인제 그 물속에 잘 넣고 먹기 더 좋기 때문에. 흡수율은 리포점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인제 리포점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리포점에 들어갈 때는 오일, 기름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제 좀 차이점인 거예요. 네. 아메리칸 빌리지 님께서 저는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 C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환절기나 요새처럼 땀 많이 흘려서 기력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용량을 확 늘리는 오버도즈 해도 되는지, 아니면 꾸준히 일반 복용량보다 조금 더 먹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네. 체력이 딸리게 되면은 더 많은 양을 먹는 거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인제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게 뭐냐? 바로 면역 세포들이에요. 그 면역 세포의 가장 기본이 뭐냐? 백혈구, 그중에 림프구잖아요. 그 림프구인 NKT 수지상 세포, 얘네들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가장 기본이 뭡니까? 비타민 C입니다. 제가 2002년도인가? 1년도인가? 연도가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미국 인제 리오단 클리닉 가서 인제 연수를 가서 인제 비타민 C를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리오단 박사님이 얘기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원래 인제 리오단 박사는 정신과 선생님이에요. 근데 본인이 비타민 C에 인제 꽂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대학교 다닐 때 독감에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내과에 갔더니 내과 선생님이 값싼 치료할래? 값비싼 치료를 할래? 했더니 리오단 박사는 본인은 돈이 없으니까 값싼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과 선생님이 그럼 비타민 C, 마트 가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라. 그랬더니 실제로 많이 맞고 좋아졌다는 거. 그리고 값비싼 치료는 뭐냐? 항생제 치료였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리오단 박사가 또 나중에 인턴 때인가 비타민 C 혈중 농도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비타민 C가 0이 나왔대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고 다음날 갔더니 또 0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서 수치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비타민 혈중 농도 검사하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거미에 물렸다는 거예요. 그럼 거미에 물려서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거기 가서 작용을 하고 제일 먼저 소모가 된다는 게 바로 비타민 C. 지금처럼 환절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비타민 C를 오버도즈로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컨디션 회복에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보다 산이 좋아 님께서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를 맞을 때 병원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농도도 다르던데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보고 선택해야 하나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비타민 주사 똑똑하게 맞는 법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네, 병원마다 가격의 천차만별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치료비에 대한 이제 그 가격이 나올 때까지의 이제 계산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고요. 농도는 그거는 이제 농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혈중 농도 있잖아요.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혈중 농도 400 이상 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타민 C 20g 맞고 혈중 농도를 해서 만약 100이 나왔다. 그럼 400까지 올리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4배인 100이 나오면 4배고 20g에 4배가 되니까 80g이 그분의 이제 치료 용량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면역력을 올려주고 싶다. 그럼 혈중 농도 200에 맞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20g을 갖고 검사를 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울세라부터 뭐 여러 가지도 피부 관리하면은
여기에 이제 콜라겐 생성이나 이런 거 할 때 콜라겐을 제일 잘 생성할 수 있는 농도는 혈중 농도 126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비타민 C 주사를 맞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혈중 농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고 나는 뭐 콜라겐 정도로만 맞겠습니다 하시면은 그 농도를 본인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정도로 검사하시면 돼요. 병원에 와서 비타민 C 혈중 농도 검사하겠다고 하면은 20g을 맞고 혈중 농도를 체크해서 400이면은 암치료, 면역력은 200, 그다음에 콜라겐 합성은 126. 요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갖고 있으면 난 그 본인이 저 20g 놔주세요. 오늘은 40g 놔주세요. 오늘은 뭐 30g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안 그러면 처음부터 검사를 하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각자의 본인의 그거는 한 번 정도 검사하고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님께서 저희 어머님은 50대 후반이신데요. 제가 하도 추천을 해서 평소에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는데도 감기나 피로에 큰 차이를 못 느끼신대요. 저는 비타민C가 되게 잘 받아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비타민C가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체질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보통 이제 수송체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죠. 수송체가 있으면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비타민C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30% 정도가 SVCT2가 검출이 안 돼요. 70% 정도는 있고 평균이 2.75. 그래서 있는 분들은 무조건 먹는 게 무조건 도움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0년째 다이어트님께서 파킨슨병은 주로 고령층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비타민C 같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파킨슨병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파킨슨병이 생기는 원인은 결국은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요. 비타민C를 평소에 많이 먹어서 혈액 속의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없애준다고 하면은 분명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비타민C를 먹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예, 하루 한 건님께서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신경계 질환과 항산화 연구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비타민C가 파킨슨병 외에도 알츠하이머나 루게리병 같은 다른 뇌질환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알츠하이머병, 루게리병 다 이제 뇌하고 관계되고 그 이유가 뭐냐? 활성산소 때문에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가 효과적으로 이제 활성산소 제거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저희 병원에 지금 다니는 루게리병 환자분도 계세요. 그분도 SVCT2가 나와서 지금 열심히 비타민 치료를 받고 있고요. 또 이제 폐섬유화증 환자 같이 난치병 환자분들도 치료 방법이 없을 때는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C 치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수송체 검사 꼭 해보시고 있으면은 한번 이 치료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결의 실련님께서 매일 아침 공복에 비타민C를 먹었더니 배가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비타민C는 공복에 먹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식후가 나은 건가요? 공복에 먹든 식후에 먹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비타민C는 아시는 것처럼 수용성이에요. 물과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좋다는 거죠. 속 쓰리신 분들은 식후에 먹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것도 하면 식사 중에 같이 먹는 거를 더 좋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먹고 속이 쓰리면 당연히 식사 중에 이제 먹는 게 좋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께서 리포좀 비타민C가 흡수율이 더 좋다고 들었는데 일반 비타민C 알량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가격 차이는 꽤 나던데요 했는데요. 네, 리포점이 흡수율이 더 좋은 건 맞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일반 비타민C 알약보다 이제 동일한 용량을 먹었을 때.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흡수의 차이가 났다. 리포점은 보통 한 90% 정도 이제 흡수된다고 하고 일반 비타민C는 1g 먹을 때는 75%, 2g 먹을 때는 50% 정도 이제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먹으면은 되고, 가격은 이제 저는 이제 리포점을 그 가격은 얼마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얘기 드릴 수 있죠. 깜 깜팍핑님께서 당뇨가 있어서 영양제를 조심해서 먹고 있는데 비타민 C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당뇨 환자가 먹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예, 깜팍핑님, 당뇨 환자도 비타민 C를 반드시 먹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 C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잖아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많게 되면은 췌장에 손상이 와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해준다는 거. 그렇지만은 이제 이 비타민 C가 당하고 구조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스틱 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이 당 수치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가짜로 올라간지 진짜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 명시하시고요. 저는 먹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네. 김민님께서 선생님, 비타민 C 말고 다른 친구들은 도움되는 게 없을까요? 레몬씨 같은. 레몬씨도 사실은 비타민 C 때문에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비타민 C를 더 열심히 먹는 거를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레몬씨 먹는 것도 있으면 다른 목적으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 먹는 것 같지 실제 비타민 C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리아님께서 신랑이 발가락을 절단했는데 비타민 C가 도움이 되는지요? 어떤 병 때문에 이제 절단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비타민 C는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콩팥이 나쁘지 않는 한은 비타민 C를 먹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네. 네, 벌써 이제 시간이 질문은 거의 온 것 같고, 시간이 이제 7시 47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고요. 글로리아 님께 남편이 당뇨인 것 같네요. 예. 근데 당뇨는 사실은 혹시라도 이제 콩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콩팥에 문제가 있으면은 비타민 C를 복용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당뇨로 인한 당뇨발이 생긴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비타민 C는, 저는 이제 비타민 C를 학생 때는 공부를 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환자 때문에 비타민 C를 공부했고,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비타민 C 효능 효과를 얘기를 해줄 때, 옛날에는 믿지를 못했지만은, 그리고 비타민 C를 알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는 비타민 C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타민 C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C만큼 좋은 결과를 갖는 것도 없고, 단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사람과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송체가 있는 분들, SVCT2라는 비타민의 이제 전달 수송체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 C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한 번 정도는 이 SVCT2 검사를 하시고 비타민 C를 먹든지 주사를 맞으면서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그래, 비타민 C 많이 맞으면 신장 결석 생기는 거 아니냐 얘기하지만은, 신장 결석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비타민 C를 먹었거나 주사를 맞았다고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거의 매주 비타민 C 주사를 맞고 있어요. 벌써 15년째 맞고 있는데 신장 결석 생기지 않고 내 나름대로 암을 예방하고 질병을 예방해 주는 게 비타민 C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들을 찾고요.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다이어트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다이어트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근력이 빠지면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운동 영양이란 말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잠 잘 자고 운동하고 좋은 식사를 통해, 특히 항산화가 많은 식사를 통해서 내 나름대로의 체력을 유지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지키는 거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빨리 찾기 위해 돌아오는 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C고, 비타민 C를 알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행복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